자, 그러면 예. 뉴스 3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뭘 팔아달라는 분들이 참 많으시는데. 아니 참 희한하더만. 어제 장을 바칠 줄 알았더니 장은 후장에 힘없이 밀려버렸는데 어떻게 종프로가 판 그 주식과 조선주만 어떻게 이렇게 짱짱할 수 있을까? 저 아니 일부러 그리고 뭐 조선주 뭐 이런 게 무슨 개별 종목 뭐 자본 뭐 시가총액 200억 300억짜리도 아니잖아. 수십조짜리가 대형 호재가 터졌으니까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많으신데 하루에 한 업종씩 팔아줘.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걸 팔아야지 뭐 없는 걸 팔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갖고 있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이러면 어때? 다시 뭘요? 저걸 쳐. 인버스? 뭐라? 인버스. 안 해. 2배짜리. 그런 거 안 해. 어떻게? 그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했다가 제 콧버스. 온몸에 기를 다 빨렸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하여튼 종목 하나하나 팔아드리도록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네. 그 차액은 제가 1년 동안 정산해드립니다. 10주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SK 그리고 포스코 등의 지주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 지주사처럼 정말 대책 없는 아니 뭐 정말 뭐 SK, LG, 포스코홀딩스, GS, HD 현대, 한화 이거 망할 이유도 전혀 없는 회사고 그 안에 진짜 알짜배기 자회사들 쫙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에 투자하면 든든하죠. 원래 그래야 되죠. 그리고 이게 뭐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얼마나 안전해 보이고 또 이게 장기 투자하면 될 거다 이런 확신 가지고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를 딱 샀는데 웬걸 계속 갖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주회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규식 변호사라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서양의 관점에서는 지주회사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50% 이상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지주회사를 다시 보자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는 게 일단 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의 역할로서 주주들에게 뭘 하려면 주주에 대해서 뭔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이익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는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주세요. 주요 그룹 지주사의 영업이익단을 한번 볼게요. 2021년 상반기와 2022년 상반기. 저 왼쪽에 있는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게 SK주죠. 2조 8,400억. 작년 반기에 영업이익이 2조 8,400억인데 올해 반기에 6조 6,300억. 거의 2배 반 이상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도 4조 3,500. 저것도 꽤 많이 올랐죠. GS도 2조 7천억. 그리고 HD 현대도 2조가 넘죠. 주 하나와 LG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괄목할 만한 것 중에 SK인데 SK가 기본적으로 SK 이노베이션, SK ENS, SK 실트론, SK 모터리얼스 이런 자회사들이 워낙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됐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GS, HD 현대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었다라는 건 이쪽에 회장님만 결심을 하시면은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결심을 안 하냐 이제 그 원인이 어딨냐 이런 건데 이제 그러면 주가가 지분 가치가 워낙 상승해 버리면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고 지분 가치가 늘어도 안 팔아도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일단 뭐 또 증여라든지 이런 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자회사들이 이미 상장돼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주사의 이른바 NAV 순자산 가치라고 하죠. 이 할인율을 높이는 이유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뭐 LG 그룹 딱 하면은 이제 LG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LG 엔솔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상장해 버리니까 그게 이제 희석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그룹 지주사의 NAV 할인율 대부분이 50%가 넘어가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뭐 물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우리 지주사 이제 다시 봐야 된다는 리포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베스트 투자 그 이승웅 연구원 같은 경우에 SK에 대해서 배당 수익의 원천인 SK 이노베이션, SK ENS, SK 텔레콤 이익이 양호하고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네. 그리고 약속을 했거든요. SK 같은 경우에 주당 배당금이 2020년에 7,000원에서 작년에 8,000원으로 증가를 했고 올해도 8,550원으로 늘리는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어쨌든 최근에 6,722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주 회사들도 워낙 여론의 그 질타도 많고 또 어차피 지주회사를 가졌다라는 건 지배 구조를 다 정돈했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이제 2세, 3세들이 이제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지배 구조가 구축이 됐다면 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것처럼 뭐 야세부담 이런 걸 지금 논할 때냐, 빨리 자산을 불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판단들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흥국증권의 박종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주사들은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이건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는 오히려 이런 게 포트폴리오가 돼 있으니까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SK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실적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계열사의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지주회사에 따라서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라든지 원유, 뭐 가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른바 안전 마진이 탄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뜻 이거 사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역시 회장님의 마음이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회장님의 마음, 어떤 개인의 마음에 우리가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조금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은 워낙에 이제 이 사회가 이제 그 주주 자본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걸 도외시했을 경우에 굉장히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 회사를 대하는 어떤 최고 경영자들의 생각도 좀 전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많이 발생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지주 회사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최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도 조금 오르고 있긴 해요. 지주 회사들. 그래서 한번 주의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주 회사가 좀 있나 살짝 좀 봤는데 하나 있긴 있는 것 같네요. HD? 그 얼마 좀 손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HD한테 한번 갈까요? 열주? 팔아봐. 지주에서 혹동하는 거 아니야? 지주에서 한번 또 오늘은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인플레 감축법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뭐 태양광, 풍력, 뭐 원전 뭐 이런 데도 있다고들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보도로도 좀 나오고 있군요.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되면 뭐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뭐 전기차도 사실 그 권역에 들어가고 뭐 그래서 다 좋을 거다 이런 입장들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이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받고 어떤 회사들이 피해를 볼 건지에 대한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딱 그럼 어딘가요? 태양광 점유율? 미국에서 1위. 그 저기 솔라파워인가 거기 아니에요?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 하나가 1위예요? 미국에서도? 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여기를 좀 주목하라 이렇게 이제 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조지아주에 1.7 기가와트 규모 모듈 공장을 운영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발효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매년 약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87억 원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사실은 지난번에 한병화 위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프로한테 오늘 굉장히 호재들이 계속 나오네. 뭐죠? 풍력 발전용 타워 제작사죠. 미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CS 윈드 역시 세액 공제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얘기했어요. 보도로 나온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주가는 이 두 회사 다 많이 올랐죠. 예를 들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지난달 중반 저점 대비 한 40% 올랐고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하나솔루션도 4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두산 퓨얼셀 이런 데들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저점 대비해서 40%나 올랐는데도 뭐 감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그래봐야 지금 6만 얼마 아니에요? 응. 6만 5천 원. 응. 제가 7만 8천 원인가 7만 3천 원인가 하여튼 이 가격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만 더 올라주면 네, 저는 뭐 이제 40이 올랐는데도 20이 더 남았어요. 대단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탈탄소, 풍력,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그린 수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3,740억 원, 우리 돈으로 502조를 쓰는 건데, 네. 야 그런데 우리 자동차 업계 지금 죽을 쓰고 있어요. 아니다. 8만 3천 원, 8만 3천 원. 그럼 얼마가 더 남은 거야? 아직 한 21.83%가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쪽은 뭐 현대자동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법 발효된 이후에 사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조지오 공장인가요?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이거 WTO 갑니다 이런 얘기도. 이거 그만 보고 방송을 해. 나 왜 7만 3천 원이라 생각했지? 8만 3천 원이네. 네, 그래서 이 세액공제의 이 그 혜택 여부가 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서 희비 쌍곡선을 그리게끔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현대차 같은 것들이 오늘 기사에도 났더군요. 뭐 얼마를 투자한다 그랬는데 세금 보조 뭐 이런 건 빵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자동차 완성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에 원부자재를 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중국산이 거의 이제 핵심 원재료 이런 것들의 50% 이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생태계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조금 걸린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와서 사실 이 감축법 IRA가 나온 다음에 뭐 수소 일부가 올랐었죠. 네. 프로보드 파운가요? 뭐 그것도 네네네네. 그것도 많이 오르고 또 풍력 또 태양광 이런 건 올랐는데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완성차 이런 쪽에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우리 전기차 완성차 업체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주가에 이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일본의 투자은행이 노무라 홀딩스가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리튬 생산 능력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IRA라는 이 법안의 통과와 발효가 상당히 우리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를 다뤘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기업들이 이렇게 이름들도 다 블룸버그에 나왔다 이거죠. 야, 어떻게 근데 83,100원을 샀죠 제가? 제가 그게 완전 고점인가? 제가 보니까 10만 원 넘어간 적도 있잖아요. 아니 그 아주 옛날이고 한 1년 전 제가 쭉 보니까 정말 83,400원이 장중 고점이에요. 종가도 아니고. 그걸 잡아버린 거야? 그걸 잡았어. 와, 83,400원이 장중 고점인데 83,100원 제가. 와,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 징징쇼는 확실히 정프로가 해야 돼. 웬만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접근 불가합니다. 예.
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83,400원이 한 40% 오르면 살짝 인더머니입니다, 형님. 뭐 이렇게 돼야지. 네. 오늘 밥 좀 살게요. 뭐 이렇게 돼야지. 아직도 20몇 %가 남아서. 진짜 대단하다. 자, 그러면 뉴스 3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저희가 종종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이쪽에는 예전에 한참 뉴스 나왔던 깡통 전세 우려가 생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강북강변이나 올림픽대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저 30억짜리인데 저 20억짜리인데 이런 아파트가 쫙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으나 아파트가 아닌 쪽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산 같은 데 한번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면요. 아파트보다 더 많은 게 다세대 연립 뭐 빌라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다 아파트에 가 있고 맞습니다. 그 관심사의 대부분은 또 30억짜리 아파트에 가 있는 게 어쩔 때 보면 약간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부동산 뭐 제가 잘 안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포털에다 부동산 관련해서 글을 한번 쓰면서 야 우리는 너무 그 소수의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 맨하탄에 뭐 하이라이즈 콘도 같은 거 있잖아요. 서비스 콘도라고 그러면 그게 뭐 3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짜리도 많고 LA에 뭐 비버리 힐스에 가면 또 그런 단독주택들도 많은데 사실 미국의 대부분의 그 가구들은 진짜 관심 없거든요. 왜냐? 그건 그들의 리그인데 사실 우리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한데 우리 언론의 부동산은 그런 거는 거의 다루지가 않는데 오늘 이제 기사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23일이죠.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2분기 전월세 시장 지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연립 다세대 신규 계약 전세가율이 평균 84.5%. 갱신 계약은 77.5%. 전세가율이라는 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만약에 1억짜리다 그러면 지금 84.5%가 전세가 한 8,450만 원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많은. 높죠. 그래서 통상은 이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네요. 강서구가 96.7%. 96.7%. 물론 이거 아파트 제외한 겁니다. 연립과 다세대. 금천구 92, 양천 92, 관악 89. 와 저렇게 높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 지역에서 용산구가 56.9%, 성동구가 74.1, 노원구가 78.7, 마포구 79.3. 요 네 군데를 제하면 다 깡통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강남, 송파, 서초도 물론 다세대 연립이라는 전제하에 이 집의 주인들도 아마 뭐 대부분은 아마 대출을 끊겨서 사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어떠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으로 신규 계약 전세가율이 평균 54.2%, 갱신 계약은 38.3. 이거는 뭐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데들이 다 포함된 거죠. 재건축 대상. 뭐 이거 재건축 대상 자기 지금은 20억, 30억 하는데 전세는 아예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2억짜리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까지 다 포함이니까 사실 그런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요. 신규 계약 아파트 경우에도 79.9예요.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80% 가까이 되니까 금천구는 아파트의 신규 계약 전세가율도 사실 깡통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가끔 보면 하여튼 비싼 동네일수록 전세가율은 확실히 낮아지고 당연하겠죠. 조금 이제 뭐 중저가 아파트가 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매매가에 붙은 데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자산 가격이 더 빠지면 이런 게 이제 전세가 이제 깡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금융회사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담보 잡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도 없고 또 거기에다 이중으로 담보 잡히고 또 대출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들이 조금 긴장을 하죠. 지금 뭐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죠. 대출에 있어서 대출을 좀 조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뭡니까? 꼬마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뭐 어떤 증권회사 경영진하고 이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꼬마 빌딩 같은 거 말해서 4, 5층짜리 사가지고 뭐
그 임대 주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자산가들 중에도. 많겠죠. 네. 웬만한 연예인들 뭐 이름 있는 다 연예인들은 있죠. 네. 누구 빌딩 다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붐이에요. 이게 정말 자산 가치가 있고 이게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도 있겠으나 어떤 분은 아이 그래도 나도 하나는 있어야지. 소장의 가치처럼 이렇게 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지금 그 이자율과 그 예를 들면 렌트로 해서 받는 수익이 거의 2분이라는 거예요. 아. 네. 시중 이자율은 좀 높아졌고. 네. 한 50억짜리 빌 때 그래서 30억짜리 공실이 하나라도 나면 이제 마이너스 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출을 끼고 샀을 때는 대출 금리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함께 나오는데 이게 이른바 비지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이제 지표라고 하면 네. 이른바 유동성이 제약되는 이 비지표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아유 뭐 100억 주고 사서 80억 되는 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빌라라든지 다세대 연립 이런 데 사는 분들이 다 대부분 서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보증보험을 안 드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뉴스3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시간으로 얼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